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따뜻해지는 기구한 조선시대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젊은 과부 며느리, 그리고 그녀의 충격적인 비밀. 가문의 명예와 며느리의 행복 사이에서 시아버지는 과연 어떤 상상 초월의 결단을 내릴까요? 지금 바로 대감님의 운명적 한 수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한적한 고을, 대대로 학문과 덕망으로 명성이 자자한 박씨 양반 가문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현 당주인 박대감은 강직한 성품과 더불어 자애로움을 겸비하여 아랫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금지옥엽 외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고 그 기계 또한 늠름하여 가문의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박대감 내외는 이 외아들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어 행여 작은 병이라도 들까 노심초사하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도 이 외아들을 우리 도련님이라 칭하며 마치 자신들의 자식처럼 아끼고 따랐습니다. 도련님은 글 공부에도 뛰어났지만 활쏘기와 말차기에도 능하여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박대감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여 밤늦도록 아들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가문의 밝은 미래를 그리곤 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도련님은 홍기가 꽉 찬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박대감은 이제 가문의 대를 잇고 집안을 더욱 번창시킬 안주인을 맞이해야 할 때라 여기고 팔도에 이름난 규수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까다로웠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용모나 높은 가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턱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여러 혼처가 물망에 올랐으나 박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고을에 사는 한 선비의 여식인 나리 아가씨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리 아가씨는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으나 그 총명함과 바느질 솜씨, 그리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야무진 솜씨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아랫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는 그 인품이 박대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대감은 사람을 보내 나리 아가씨를 남몰래 살피게 하였고 돌아온 이의 보고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마침내 박대감은 나리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나리 아가씨는 박씨 가문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나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 시부모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손수 아침 식사를 챙겼으며 낮에는 집안 곳곳을 쓸고 닦고 정돈하여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시부모의 어깨를 주무르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드렸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거나 가계부를 정리하며 잠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함과 정성에 시부모는 물론 집안 하인들까지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대감과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복덩이를 들였소. 저 아이의 손길이 닿으니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대감. 어쩜 저리도 마음 씀씀이가 깊고 손끝이 야무진지 나리 덕분에 제가 요즘 호강을 합니다. 진정 우리 집안의 영혼이 되어줄 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박대감 내외는 나리가 도련님과 함께 이 가문을 더욱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나리 또한 남편인 도련님과 금슬이 좋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같아 평온했던 박씨 가문에도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가 시집온 지 어느덧 3년이 되던 해,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리와 도련님은 산들 바람을 맞으며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와 이름 모를 들꽃을 따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웃음꽃을 피웠고 한 아름꽃을 꺾어 광주리에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평소 튼튼하던 도련님이 이끼 낀 바위에서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그만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 내려갔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 도련님은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나리는 졸지에 청산거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련님의 장례는 눈물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날부터 박대감 댁의 웃음소리는 끊겼고 집안 전체가 깊은 슬픔과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집안에는 싸늘한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그의 채취를 맡으며 목 놓아 올다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반쪽이 되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겨우 몸을 추스른 나리는 남편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끊고 오로지 절개를 지키며 망부의 넛을 기렸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명복을 빌었고 마당을 깨끗이 쓸고 난 후에는 시부모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해질이 역시면 다시 집 안팎을 정갈하게 정돈하고 밤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홀로 눈물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오직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시부모에 대한 효심만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보던 박대감 부인의 가슴은 날이 갈수록 미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되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며느리를 보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밤이면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부인 또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저 가엾은 것이 이제 겨우 20살을 갓 넘겼는데 남편도 없이 저 험한 세상을 어찌 홀로 살아갈꼬. 하늘도 어찌 이리 무심하시단 말인가. 저 착한 아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냐? 차라리, 정말 차라리 내 친딸이었다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벌써 좋은 곳으로 제가 시켜 남은 인생이라도 편히 살게 했을 것을. 허나 양반 가문의 체면과 명예가 무엇이기에 과부의 수저를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는 이 몹쓸 놈의 법도가 저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 어찌 잔인한 일이 아니겠는가. 박대감 역시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주름만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렇소. 부인 말이 백버물소. 하나뿐인 내 아들이 먼저 간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저 아이를 보면 마치 내 딸 자식이 절이 된 것 같아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프구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나리의 저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구려. 박대감 내외는 진심으로 며느리가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의 엄격한 유교적 관습은 특히 양반 가문에서 과부의 재가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기에 그 누구도 감히 재가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리가 재가라도 한다면 박씨 가문은 물론 나리의 친정 가문까지도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하여 젊디 젊은 나리는 깊고 깊은 양반집 기와 담장 안에 갇힌 채 마치 시간이 멈추어 버린 듯 고독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 창문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세상의 빛깔과 소리는 그녀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나리를 볼 때마다 시부모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저 가엾은 며느리가 과연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러줄 수 있을까? 젊은 나이에 저 모든 욕망을 억누르고 진정 우리 집안의 죽은 아들을 위한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밤낮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걱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박대감은 종종 잠 못 이루고 일어나
조용히 며느리의 방문 앞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행여 며느리가 몹쓸 생각이라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불어 창호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박대감은 여느 때처럼 며느리의 방 근처를 배회하다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밝고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그는 가슴을 졸이며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다가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큼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나리야, 내가 어찌. 방 안에서는 며느리 나리가 커다란 베개를 세워두고 그 위에 생전에 도련님이 가장 아껴 입던 푸른색 도포를 정성스럽게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련님의 낡은 갓을 찾아다 베개 위에 씌우고는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남편이라도 되는 양 두 팔로 힘껏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인형 같은 형상의 얼굴을 파묻고 한참 동안 서럽게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리도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애절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며 남편의 옷자락을 쓰다듬던 나리는 마침내 지쳐 쓰러지듯 그 형상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달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박대감은 그 처절한 광경을 몰래 지켜보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소리라도 날까 조심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죽이나 외롭고 그리웠으면 저런 허수아비 같은 형상까지 만들어 품고 잠들어야 한단 말인가. 저 어린 것의 가슴 속에 맺힌 한과 그리움이 얼마나 깊고 그게 저런 행동까지 한단 말이냐. 아, 내 아들아. 내가 남긴 상처가 이리도 깊구나.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박대감은 갑자기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며 식욕조차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우리 집안은 이제 정말로 끝장이로구나. 저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지 않은가.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차마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대감 부인은 남편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지고 눈밑이 거뭇하게 변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감,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까? 어찌 하룻밤 사이에 안색이 이리도 어둡고 초췌해지셨는지요? 혹여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박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간밤에 보았던 일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 집안은 이제 다 망한 것 같소. 어젯밤에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소. 며느리 아이 방을 몰래 엿보았더니 글쎄, 죽은 내 아들 녀석의 옷과 모자를 베개에 정성껏 씌워놓고는 그 빌어먹을 형상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그걸 껴안고 잠이 들었더이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하고 기괴하던지. 박대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토록 고통에 몸부림치며 저런 기이한 짓까지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산 영혼이 되기는 애당초 글렀소. 과부의 굳건한 절개가 양반 가문의 명예이자 자랑이라 믿어왔는데 어찌하여
우리 가문에 이토록 참담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오.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눈을 감는 것이 나을 것 같소. 부끄럽고 원통해서 더는 살고 싶지가 않소. 이제 나도 저 가엾은 나이처럼 이 더섭는 목숨을 버리고 싶을 뿐이요. 그 말을 들은 박대감 부인은 사색이 되어 황급히 남편의 입을 막으려 하며 목소리를 낮춰 간곡히 타일렀습니다. 아이고, 대감.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시라 한들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입에 담으십니까? 대감께서 그리 약한 말씀을 하시면 이 집안은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제발, 제발 그런 불길한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부인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두와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밤이 지나고 몇 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나리는 여전히 박대감 댁에 머물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해질 역시면 정성껏 시부모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간혹 희미한 미소를 짓더라도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에도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리가 아침 일찍 시장에 심부름을 다녀올 때마다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시부모도 차츰 이상한 김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혹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새아기가 시장에만 다녀오면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해가 중천을 뜨기 전에 돌아오곤 했는데. 박대감 부인이 조심스럽게 이 말을 꺼내자 박대감도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이미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소. 내색은 안 했지만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소. 벌써 여러 날째가 아니오. 거의 열흘은 좋게 된 것 같소이다. 어떨 때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허둥지둥 돌아오곤 하니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야. 그날 밤 박대감은 밤늦도록 서안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리가 혹시라도 몹쓸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코지라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 내일은 기필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 만에 하나라도 가문에 누가 되는 일이라면. 다음 날 아침 나리가 평소처럼 광주리를 팔에 걸고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인사를 올린 뒤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골목길로 사라지자마자 박대감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눈치 빠르고 발 빠른 하인 하나를 불러 은밀히 명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아씨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되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세아씨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는지 빠짐없이 지켜보고 돌아와 내게 소상히 고하도록 하라. 하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주인의 엄한 명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인은 조심스럽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한참 동안 나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나리는 시장 안으로 들어서더니 채소나 생선을 파는 가게들은 그냥 지나치고 곧장 시장 뒤편,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소시장 근처의 후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인은 더욱 긴장하며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나리가 허름한 약초 노점 앞에 다소곳이 앉아 젊고 건장해 보이는 사내와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내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 파는 약초꾼으로 행색은 남루했으나 다부진 체격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빛이 맑아 보였습니다. 나리는 그가 따라주는 따뜻한 쑥차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마시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수줍은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하인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아무리 다시 보아도 그것은 단순한 과부와 약초 장수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정을 나누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애틋함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리의 눈빛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다정함으로 반짝였고 약초꾼 청년의 눈빛은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귀한 사람을 대하는 듯 애절하고 간절했습니다. 하인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박대감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했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전해들은 박대감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시장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눌렀습니다. 내 놈이 지금 뭐라 했느냐?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보아라. 내 며느리가 정령사내와 웃고 있었다고. 그것도 저작거리 약초꾼 놈과. 하인이 다시 한번 자신이 본 광경을 자세히 설명하자 박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필경 계집이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내와 정분이 난 것이로구나. 그토록 현숙하고 순결해 보이던 며느리가 어찌 감히 하늘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 박씨 가문의 명예를 이리도 처참하게 짓밟다니. 박대감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하인을 물린 뒤 조용히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박대감은 안채에서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어둡고 굳어 있었으며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함께 일렁였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박대감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오늘 정말이지. 큰일이 있었소. 우리 집안이 이제 정말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 같소. 부인은 남편의 심상치 않은 표정과 목소리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니,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혹시라도 새아기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제발 나쁜 소식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박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하인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 아이가 시장에 그 천한 약초꾼 놈과 이미 깊은 정분을 맺은 것 같소. 오늘 내 직접 사람을 시켜 뒤를 밟게 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주고받는 말들이 결코 예사로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더이다. 심지어 웃음까지 터뜨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니.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확신에 찬 어조는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감. 필시 무언가 잘못 보았거나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나리가 그토록 정숙하고 지고지순한 아이가 어찌. 하지만 매번 시장에서 그리 늦게 돌아오는 것이 다 그런 연유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세상에 정말 다른 사내가 생긴 것이었군요.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덮을 수도 없을 텐데요.
부인, 만약 이 주문이 담장 밖으로 새어 나가기라도 한다면 우리 박씨 가문의 수백 년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오. 양반 가문의 과부가, 그것도 남편의 3년 상도 채 마치지 않은 젊은 과부가 저작거리에 비천한 사내와 놀아났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온 동네 아니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 자명하오. 우리는 조상님들께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며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오. 박대감은 괴로운 듯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머지않아 며느리 아이는 필시 그 약조꾼 놈과 함께 야반도주라도 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고을에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을 것이며 가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게 될 것이오. 그렇다고 저 둘을 잡아다 관아에 고발이라도 해야 한단 말이오. 그렇게 한다면 소문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텐데. 아,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진퇴양난이로구나. 바로 그때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박대감 부인이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발견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비록 미봉책일지는 모르나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방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슨 방도란 말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오. 부인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아기는 우리 집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 약초꾼이라는 사내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 조용히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쩌면 그 아이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문에게도 더 나은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새아기가 병으로 죽은 것으로 꾸미는 겁니다. 뭐라고? 죽은 것으로 꾸미자니? 그게 대체 무슨 회개한 소리요? 그렇습니다, 대감. 새아기가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려 밤새도록 복통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시신을 하나 은밀히 마련하여 대감께서 직접 염을 하시고 장례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절대 외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고 정성껏 관에 넣어 장례를 치르고 무덤까지 만들어준다면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의심을 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새아기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으며 그 아이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대감은 부인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는 타들어가는 촛불 신지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소. 부인 말이 일리가 있어. 내키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구려. 차라리 그 가엾은 아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름 모를 어느 곳에서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곳에 갇혀 평생을 그림자처럼 울며 지내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낫겠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체면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 모든 일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극비리에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오. 단 한 줄기 바람이라도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오. 그리하여 그날 밤 박대감 댁의 깊숙한 사랑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가문의 운명을 건 비밀스러운 계획이 촘촘하게 짜여졌습니다. 두 부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나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쪽을 찌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리가 광주리를 들고 대문을 나서자마자 박대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병복을 하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젯밤 부인과 세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리는 곧장 어제 그 약초꾼 청년이 있는 시장 모퉁이의 후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청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한 웃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나리 역시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며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박대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리가 주저없이 달려가 청년의 넓은 품에 와락 안기며 얼굴을 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간절하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박대감은 며느리의 그토록 대담하고 스스럼없는 행동에 기가 막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빨을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주변에 보는 눈이 있을까봐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저것들이 지금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바닥에서 저게 무슨 짓거리란 말이냐. 정녕 이 늙은이의 눈을 멀게 하려는 게로구나. 만약 누가 저 꼴을 보기라도 한다면. 박대감이 속으로 분노와 불안감에 몸을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나리와 청년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란히 조어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싸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는 박대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쩐 일로 여기까지. 나리는 청년의 품에서 황급히 떨어져 나오며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옆에 있던 청년의 팔을 붙잡고 몸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커다란 두 눈은 공포와 절망감으로 가득 차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박대감은 싸늘하고도 위험 있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아가 그리고 거기 있는 젊은이 지금은 길에서 이럴 때가 아니다. 어서 나를 따라 집으로 들어오너라. 누가 보기라도 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내 너희들에게 단단히 할 말이 있다. 약초꾼 청년 역시 당황하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박대감의 서리빨 같은 눈빛과 위험 있는 태도에 감히 입을 열어 묻거나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나리의 뒤를 따라 박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고 있었지만 마당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박대감이 먼저 사랑채 마루에 천천히 걸쳐 앉아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시선으로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리와 청년을 번갈아 쏘아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희 두 사람이 언제부터 서로에게 연정을 품고 만나왔는지 그 시시콜콜한 내막까지 묻지는 않겠다. 이미 모든 것이 명백해졌으니 말이다. 다만 오늘 내가 너희의 그 망측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 눈 감고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나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옆에 있던 청년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씨 가문은 대대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특히 여인의 정절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것을 가문의 으뜸가는 가풍으로 삼아왔다. 내 시아버지인 나도 내 죽은 남편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다. 허나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날이야. 그리고 내 그 처절했던 몸짓을 떠올리니 이제 너를 이 집에 더 이상 붙잡아두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 말에 나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아함과 한 가닥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결코 그런 엄청난 뜻을 품었던 것이 아니옵니다. 그저 남편을 잃은 외로움과 적적함을 견디기 힘들어 저도 모르게 잠시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습니다. 다시는 저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시고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가 평생 아버님 어머님 곁을 지키며 죽은 서방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박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염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그타는 듯한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꽃다운 내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한평생을 죽은 지아비에 산 영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고 가혹한 형벌이었겠느냐. 내가 밤마다 백엔잇을 적시며 흘렸을 눈물과 아무도 몰래 삼켰을 그 한숨을 이 늙은 아비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제 와 돌이켜보니 어쩌면 내가 이 젊은이와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죽은 내 아들도 아마 그것을 원할 게다. 나리가 박대감의 예상치 못한 말에 그만 참았던 울음을 와락 터뜨리며 마루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조용한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약초꾼 청년이 용기를 내어 감히 고개를 들고 박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진심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감히 대감댁 귀한 분께 연모의 정을 품었으니 100번 죽어 맞다는 놈입니다. 소인은 그저 저 가엾은 여인이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 아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저 여인이 남편을 잃고 그 오랜 세월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정절을 지켜온 그 고결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때마다 소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만약 대감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소인이 이 목숨을 다 바쳐 저 여인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함께 살겠습니다. 비록 소인은 가진 것 없는 비천한 약초꾼에 불과하여 대감댁처럼 호의호식 시켜드릴 수는 없사오나 적어도 저 여인이 다시는 눈물 짓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소인의 이 못난 목숨을 걸고 저 여인을 하늘처럼 섬기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것을 굳게 맹세하옵니다. 내 진심은 알겠다. 허나 너희 두 사람의 관계가 만약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박씨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 둘 또한 온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보다 못한 천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계획이라니요, 아버님? 그렇다. 우리는 내가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려 죽은 것처럼 꾸밀 것이다. 내가 온 동네에 내가 밤새도록 심한 복통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소문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시신을 거두어 염을 하고 관을 짜서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을 것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그러니 바로 오늘 밤 너희 두 사람은 내가 마련해
줄 약간의 노잣돈을 가지고 깊은 어둠을 틈타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나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마라. 나리와 청년은 박대감의 충격적인 계획에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나리야, 너는 비록 내 며느리였지만 나에게는 친딸이나 진배 없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내 그 착하고 여린 마음씨와 고운 자태에 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너는 참으로 심성이 곱고 정이 많고 눈물도 많은 아이였지. 부디 이 못난 시아비를 원망하지는 말아다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우리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게. 내가 자네에게 넉넉지는 않지만 약간의 돈을 마련해 줄 터이니 이것으로 약방이라도 하나 차려서 우리 나리가 다시는 배고프거나 춥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게. 그리고 다시는 남들 눈에 띄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정이고 배려다. 부디 우리 며느리를,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게. 박대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애써 그것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대감은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집과 마을 어른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며느리 나리가 갑자기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고 귀한 약재를 구하러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에는 며느리의 방에서 간호하느라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처럼 꾸몄고 낮에는 온 집안에 부적을 붙이고 무당을 불러 급한까지 벌이며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대감의 그 절박하고도 실감나는 연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자 온 마을에는 박대감 댁 젊은 과부가 곧 죽을 것 같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이 더 지나 박대감은 며느리 나리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고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아 장례 절차를 논의한다며 더욱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장례식 날 박대감 댁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흰 천으로 곱게 덮인 가짜 시신이 안치된 염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리와 청년은 이미 박대감이 마련해준 은밀한 뒷문을 통해 지난밤 깊은 어둠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가짜 시신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대감 내외의 슬픔에 찬 연기가 너무나도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대감이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엾고 박복한 내 딸은 내 손으로 직접 거두어 보내야겠습니다. 차마 다른 사람의 손에 영하는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이 방에 가까이 오지 마시고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아비로서 제 마지막 도리입니다. 그리하여 박대감과 부인만이 방으로 들어가 미리 은밀하게 만들어 두었던 치프로 엮고 나리의 옷을 입힌 인형 같은 가짜 시신에 정성스럽게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관 속에 안치했습니다. 장례는 비록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박대감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매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멀리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나리의 친정 식구들조차 차라리 일찍 죽어 편안해지는 것이 나리의 기구한 운명에는 더 나은 일이라고 체념하며 별다른 말썽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나리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며느리 나리가 죽어 박씨 가문을 떠난 지도 언 3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박대감은 며느리의 빈자리를 느끼며 때때로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꿋꿋이 가문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박대감은 조정에 올릴 중요한 상소문이 있어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날이 저물 무렵 그는 길가에 있는 아담한 기와집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모는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내왔고 시장에 있던 박대감은 막 밥 한 술을 뜨고 국물을 맛보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며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럴 수가. 이 국 맛은, 이 된장찌개의 맛은 틀림없이 우리 나리가 끓여주던 그 맛이 아니던가. 어찌 이런 일이. 박대감은 수저를 탁 내려놓고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그의 옷깃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나지막한 담장 너머 안채 쪽에서 규칙적으로 탁탁 타닥하는 정겨운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석처럼 박대감의 발길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담장 가까이 다가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루 끝에 한 젊은 여인이 단정하게 앉아 달빛 아래 조용히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2~3살쯤 되어 보이는 포동포동한 사내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앉아 옹알이를 하며 천진난만하게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깔끔하게 쪽지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흰색 무명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은 듯 평온하고도 환한 미소가 잔잔히 떠 있었습니다. 그 다소곳한 몸짓, 다듬이돌을 두드리는 그 부드러운 손놀림,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그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과 미소. 그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 자신이 3년 전에 죽었다고 장례까지 치러주었던 며느리 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심장이 터질 듯한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입안에 감돌던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찌개의 향기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하나뿐인 아들의 해맑았던 얼굴이 떠올라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는 길가 어두컴컴한 땔집 더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길고 굵은 뱄집 한 가닥을 뽑아 자신의 목구멍 깊숙이 찔러 넣어 조금 전에 먹었던 저녁밥과 국을 모조리 개워냈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고통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아, 불쌍한 내 아들아. 너는 이미 차가운 황천길 객이 되어 다시는 이 애비의 얼굴을 볼 수 없건만 저 아이는, 내 지엄이었던 저 아이는 이리도 평온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나리야.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늘의 순리이거늘. 부디 내 아들 녀석의 못다 한 삶까지 내가 대신하여 오래오래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것이 이 늙은 시애비의 마지막 바람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처절한 슬픔과 며느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일말의 안도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그의 가슴을 세차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은 더 이상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밤이슬을 맞으며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한양으로 향하는 어두운 밤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등 뒤에서는 정겹고도 아련한 다듬이질 소리가 가을밤의 싸늘한 바람결에 실려와 그의 귓가를 맴돌다 점점 더 멀어져갔습니다. 아주 멀리,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처럼. 정말 믿기 어려운 하지만 깊은 연민이 담긴 대감님의 결단이 모두에게 더없이 좋은 결말을 가져다 주었네요. 그렇죠? 오늘의 교훈,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가장 놀라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